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요즘 나스닥 지수 상승세가 정말 무섭죠. 지난 6월에는 최초로 1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라는 말만 지금 몇 년째 듣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ETF 투자에도 관심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투자하려고 보니까 한국 증시에도 나스닥 ETF가 있고 미국 증시에도 나스닥 ETF가 있고 그리고 또 각 시장에서도 상품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총 2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한국 증시에서 ETF를 살 때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ETF를 살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ETF는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갑니다. 만약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나스닥 지수가 1% 오를 때 해당 ETF도 1%가 올라야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라면 나스닥 지수가 1% 오르면 한국의 나스닥 ETF도 1% 올라야 되고 미국에 상장한 나스닥 ETF도 1% 오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상품마다 추적 오차, 즉 실제 지수의 가치와 ETF 가격 간의 괴리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이 추적 오차를 상품마다 따져서 매수할 만큼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ETF 자체의 수익률은 한국에 상장한 ETF나 미국에 상장한 ETF나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수익률은 똑같지만 세금이나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달라지겠죠. 지금부터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 ETF를 매수하는 시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환율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ETF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환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즉 나스닥 지수가 10% 올라도 환율에 따라서는 원화로 바꾸면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고 10% 미만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환전할 때는 대부분 증권사나 은행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 한 번, 그리고 또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한 번, 2번의 환전 수수료가 든다는 것도 비용 측면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ETF에 투자하면 무조건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한국 증시에 상장한 ETF는 어떻냐? 여기서는 환율의 영향을 받게 할지 안 받게 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상장한 ETF 중에는 이런 환율의 영향 없이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는데요. ETF 상품명 뒤에 괄호를 치고 H라고 써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환율이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즉, 환해지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시가 없다면 환율의 영향을 받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미래운용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있고 삼성운용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이 있는데요. 이 미래운용 상품에는 H라는 게 붙어 있지 않지만 삼성운용 상품에는 H가 붙어 있습니다. 즉 환해지가 됐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상품 간 ETF 수익률을 보시면 수익률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편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은 크게 미국에서 나스닥 ETF를 살 거냐 한국에서 나스닥 ETF를 살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나스닥 ETF를 사면 무조건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에서 사면 받게 할 수도 있고 안 받게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러면 환해지를 할 거냐 아니면 환 노출을 할 거냐 이건 정말 투자 선택의 영역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 노출을 선호합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인 만큼 자산의 일부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왕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거라면 그러면 달러 자산에도 같이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또 환해지 상품은 적지만 해지하는 데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익률에 계속 녹아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환율의 방향에 확신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달러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환해지 상품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최종으로 쥐는 수익률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ETF를 사고 팔 때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입니다. 타이거 200, 코덱스 200 이런 것들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면 국내에 상장한 ETF라도 국내 주식형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나스닥 ETF처럼 해외 주식형이다.
그렇게 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얻는 수익은 자본수익, 즉 매매 차익, 그리고 배당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텐데요. 한국 증시에 상장한 해외 지수 ETF에는 이 자본 차익과 배당에 대해서 둘 다 과세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해외 주식형 ETF에서는 손실이 나고 이 해외 주식형 ETF에서는 이익이 났다. 그런데 합쳐서 이익이 제로다라고 해도 여기서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외 ETF에서 나온 수익이 은행 이자나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도 됩니다. 반면 미국 ETF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미국 ETF는 해외 주식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별 종목이든 ETF든 한 해에 합쳐서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A 상품에서 1,000만 원 벌고 B 주식에서 7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합쳐서 300만 원 수익을 본 것으로 계산을 해주고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럼 이 세금은 얼마나 내느냐? 22%의 양도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300만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250만 원 빼서 50만 원의 22%니까 11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겠죠. 이 해외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22%가 사실 앞서 국내 ETF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의 15.4%보다 수치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유리한 점은 이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고액자산가시라면 오히려 국내 상장한 해외 ETF보다 해외에 상장한 ETF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별도로 배당,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하죠. 이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소득세는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 해의 수익이 250만 원 미만으로 날 것 같은 소액 투자자 혹은 금융소득이 한 해에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시라면 해외에 상장한 ETF를 담는 게 유리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 얘기가 맞는데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난달 말에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ETF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되지만 2023년부터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바뀌는 세법에 따르면 국내 ETF나 해외 상장인 ETF나 모두 가리지 않고 20%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냅니다. 그동안 과세체계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해외 ETF가 해외에 상장한 ETF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런 차별이 사라지는 거죠. 대신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내는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서 한국에서 해외 ETF를 해왔던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면 됐는데 이제는 2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거죠. 물론 금융세제 개편 방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TF 투자자시라면 앞으로 관련한 이런 뉴스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저도 새로운 뉴스가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ETF 자체의 특성입니다. ETF마다 수수료도 다르고 계리율, 거래량, 주당 가격 모든 것이 다양하죠. 특히 장기 투자자시라면 이 중에서 수수료에 상당히 민감하실 텐데요. 제가 수수료를 살펴보니까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이 연 보수는 조금 더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ETF 자체 특성에 따라서 그럼 어떤 개별 상품을 골라야 되느냐는 이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거래 편의성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한국에 상장한 ETF가 압승입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데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주식 사려면 새벽이나 저녁 늦은 밤에 거래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예약 매매나 지정가 매매도 가능하지만 당일의 시장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하려면 미국 증시가 개장하는 시간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편리하겠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연금 계좌에서 나스닥 ETF에 투자하고 싶을 때인데요. 이때도 선택지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증시에 상장해 있는 ETF는 아예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한국 증시에 상장한 ETF만 연금 계좌에서 담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는 나스닥 ETF 투자를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DC형 퇴직연금 계좌나 IRP에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미래운용 상품이나 삼성운용 상품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죠. 네, 저는 지금까지 한국 증시에 상장한 ETF,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 투자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주 2편에서는 그냥 나스닥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의 차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ETF 상품은 그러면 어떤 거를 골라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ETF를 살 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ETF를 살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진짜 어떤 나스닥 ETF를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투자하는 나스닥 ETF는 대부분 나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얘기하는 코스피 ETF가 코스피 종목 884개를 다 추종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 200 종목을 묶은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것처럼 나스닥 ETF도 나스닥 전체 종목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나스닥 종목 중에 비금융기업, 이 가운데서도 대형주 100개를 추린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코스피 전체나 나스닥 전체에 투자하려면 주식을 다 담아야 하는데 항상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ETF를 운용하는데 쉽지 않겠죠. 또 선물로 운용하는 ETF라면 이런 대표 지수들이 거래하기가 훨씬 쉽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좋은 기업은 대형주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형주를 주로 담다 보니까 나스닥에 비해서 나스닥 100이 성과도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나스닥 100 지수랑 나스닥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나스닥 100 지수의 장기 성과가 지금 나스닥을 앞서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5년 성과를 보면 나스닥 100 지수의 성과가 30%포인트 정도 더 앞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어떤 게 있느냐? 미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ETF는 인베스코라는 운용사가 운용하는 QQQ입니다. 이 상품이 추종하는 나스닥 100 지수의 구성을 보시면 지금 테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60% 이상인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이 소비재 헬스케어 순입니다. 종목 비중도 같이 볼게요. 종목 비중으로 보면 애플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등등 요즘 핫하다는 주식이 다 모여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최근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겠죠. 99년도에 상장한 이 QQQ라는 ETF는 규모부터 엄청납니다. ETF의 전체 규모는 12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조 8천억 정도입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호가가 부족해서 원하는 가격의 ETF를 사고 팔지 못할 위험은 거의 없겠네요. 운용 보수는 연 0.2%고요. 물론 더 저렴한 ETF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QQQ라는 ETF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QQQE라는 ETF와 QQEW라는 ETF입니다. 이 두 ETF가 담고 있는 종목은 QQQ와 동일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똑같이 담고 있죠. 하지만 담는 방법이 다릅니다. QQQ는 시가총액 기준대로 담기 때문에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55%에 달합니다. 하지만 QQQE와 QQEW는 100개 종목을 시가총액에 상관없이 똑같이 담습니다. 이런 걸 동일가중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비중도 앞선 QQQ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QQQ가 추종하는 나스닥 100 지수에서는 테크 비중이 60% 이상이었는데 여기서는 50%로 지금 줄어들었고요. 소비재나 헬스케어 비중이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 대형주들이
주로 테크에 몰려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냥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했을 때랑 이렇게 동일 가중 방식으로 투자했을 때랑 뭐가 다른가? 일단 지금까지 과거 성과를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일 가중 ETF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종목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QQQ에서는 지금 페이스북 비중이 4% 정도가 되는데요. 하지만 동일 비중으로 담은 QQQ2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1% 정도 담고 있겠죠. 100개 종목을 골고루 다 담으니까요. 그렇다면 페이스북이라는 이 개별 종목, 특히 대형주 악재에는 동일 가중 ETF가 더 잘 방어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 비중 ETF는 중소형주 비중이 높아요. 대형주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요즘처럼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르고 빵이니 마가니 하는 뚜렷한 주도주가 있는 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주들이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오히려 동일 가중 ETF에 투자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한 가지 더, 동일 가중 ETF는 가치 투자와 비슷하게 매매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오른 주식은 자연스럽게 비중을 줄이게 되고 좀 덜 올랐거나 떨어진 주식은 비중을 늘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주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 방식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싼 주식을 더 많이 담고 비싼 주식은 계속 파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S&P 500 동일 가중 지수가 S&P 500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ETF와 나스닥 동일 가중 ETF 각각 어떤 분들이 투자하셔야 되느냐 정리를 해드리면요. 나는 심플하게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고 싶다. 그리고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당분간 장을 주도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나는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고 싶긴 한데 지금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좀 불안하다. 좀 더 개별 종목 리스크 없이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이 나스닥 동일 가중 ETF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일 가중 ETF 안에서 QQQ2냐, QQEW냐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간단히 비교해 보면 운용 보수는 QQQ2가 더 낮고요. ETF 규모는 QQEW가 더 크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나스닥 100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 QLD, 3배를 추종하는 TQQQ, 그리고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인 PSQ, 2배짜리 나스닥 인버스 상품인 QID, 그리고 3배짜리 인버스 상품인 SQQQ 등도 미국 증시에 상장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어떤 방향성에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ETF도 한번 살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정말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거를 유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미국을 봤으니까 한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나스닥 ETF의 장점은 아무래도 거래가 편리하고 또 환전하지 않고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한국 ETF와 미국 ETF를 투자했을 때 장단점, 이 부분은 제가 1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한국 나스닥 ETF는 크게 두 개입니다. 타이거의 미국 나스닥 100, 그리고 코덱스의 미국 나스닥 100 선물인데요. 이 두 ETF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환해지 여부입니다. 이 코덱스 같은 경우는 끝에 괄호로 H가 붙어 있죠. 이 H는 환해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타이거 상품은 환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도 함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를 보시면 환율에 따라서 사실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최근에는 한해지를 하지 않은 타이거 상품의 성과가 더 좋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운용 측면에서 보면 이 코덱스는 선물로 운용이 되고요. 타이거는 현물로 운용이 됩니다. 주식에는 배당이 있지만 선물에는 배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코덱스 상품은 지금까지 분배금이 지급이 된 적이 없고 타이거는 적지만 배당이 매년 나왔다라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용 보수를 보시면요. 코덱스가 연 0.45% 그리고 타이거는 연 0.49%로
코덱스가 좀 더 저렴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 규모는 타이거가 470억 원, 그리고 코덱스가 210억 원 정도로 타이거가 더 크다는 점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정리하면 이 두 상품의 차이점 가운데 가장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미칠 부분은 환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해지 비용 없이 달러에 내 자산을 노출하고 싶다라는 분이라면 타이거 상품, 달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이라면 코덱스를 선택해 보실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나스닥 지수 상승세에 올라타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ETF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댓글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 코스피 뭐가 달라? 나스닥이랑 S&P 500은 뭐고 다우지수는 또 뭐야? 중국 투자하려고 했더니 뭐 상하이, 심천, CSI 300, A주 이게 다 뭐냐고.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ETF를 통한 패시브 투자의 대표 주자는 아무래도 각국의 대표 지수들일 텐데요. 업종도 뭣도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그냥 한 나라의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시장과 지수도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한국, 미국, 중국 이 세 나라의 대표 지수와 이를 추종하는 ETF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2편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1편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2편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은 몸풀기로 한국부터 볼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코스피는 한국의 대표 증권시장이고 코스닥은 나스닥처럼 기술주 중심의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출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이랬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업종에 따라서 시장을 나눈다기보다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상장할 시장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코스닥 시장이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셀트리온, 처음부터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대표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모두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장은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두 개지만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지수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입니다. 코스피에는 현재 786개 종목이 상장해 있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는 이 가운데서 시장 대표성, 산업 대표성, 그리고 유동성을 기준으로 200 종목을 골라서 만든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이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되려면 꾸준히 종목을 바꿔줘야 할 텐데요. 이 종목 교체는 원래는 1년에 한 번 6월에만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6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는 쌍용차와 남양유업 등이 코스피 200에서 빠졌고요. 포스코케미칼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정기 변경 때 종목을 넣고 빼는데요.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 가운데서 시가총액 50위 안에 드는 대형주가 상장했다. 그러면 정기 변경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편입을 시킵니다. 최근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 이후인 7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12월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게 맞지만 시가총액 20위 안팎을 오가고 있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오는 9월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의 종목이 들고 나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들도 주식을 사고 팔아야겠죠.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ETF 자금의 흐름을 역이용해서 투자하기도 합니다. 최근 사례인 SK바이오팜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KB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국내외 자금이 한 42조 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SK바이오팜이 코스피 200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서 계산했을 때 새로 유입될 패시브 자금은 한 1,100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SK바이오팜은 상장 후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패시브 자금이 새로 유입이 되는 거니까 액티브 자금은 패시브 자금이 이동하기 전에 먼저 그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는 사실 국내 ETF 운용사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요. 수익률을 결정하는
운용 보수, 매수와 매도 호가에 영향을 미치는 ETF 규모와 거래량을 따져서 ETF 상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TR 상품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TR이라는 건 토탈 리턴, 즉 ETF에 담긴 주식들의 배당을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이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한다는 게 토털 리턴입니다. 배당을 현금화하지 않고 재투자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코스피를 정리했으니까 이제 코스닥 150을 한번 볼게요. 아까 현실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시장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장성에 비해서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 바이오 기업이나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2차, 3차 벤더들이 주로 상장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구성을 보시면 IT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제약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상 코스닥 150 지수에 투자를 하면 바이오와 IT 중소형주에 반반 나눠서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150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미국입니다. 몇 년째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한국 증시와 달리 미국은 수년째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관심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는 크게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의 증권시장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에 해당하는 미국의 대표 우량주들이 상장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2위 시장이고요. 기술주 중심의 우량 IT 기업들이 상장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시장에서 우량 종목을 골라서 만드는 미국의 대표 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다우지수라고 부르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1884년 발표된 아주 역사가 오래된 지수입니다. 다우존스가 가장 우량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 30개를 골라서 만든 지수인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랑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 기업의 숫자를 생각하면 30개라고 하면 정말 좀 작죠. 또 다우존스 지수는 지수를 시가총액에 따라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주당 가격에 따라서 산출합니다. 이걸 가격 가중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수에 편입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합한 다음에 그걸 주식수로 나눠서 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당 가격이 높은 종목의 지수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반대로 액면 분할한 주식은 기업 가치는 그대로여도 종목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우지수는 끊임없이 이게 정말 미국 증시를 대표할 수 있냐, 대표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 수도 적으니까 이게 정말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아니라 다우 펀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뒤에 설명할 S&P 500에 미국의 대표 지수 자리를 점점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장 오래된 지수로서 다우지수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오래됐다 보니까 아주 과거의 미국 증시와 현재의 미국 증시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도 자주 사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900년대 초반 대공황 시기와 지금의 미국 증시를 비교할 수 있는 지수는 다우지수 뿐이겠죠. 이 다우지수에 투자하는 대표 ETF는 DIA, 다이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월배당을 주는 ETF로 훨씬 더 유명한데요. 기업 구성은 이렇습니다. 미국 우량주만 골라 담다 보니까 미국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께도 익숙할 애플, 홈디포,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상위에 담겨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를 비롯해서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이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왕에 다우지수 얘기를 꺼냈으니까 한 가지 더 알아보면 다우의 개라는 전략도 주식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건 다우존스 지수 가운데서 전년 배당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 10개를 뜻합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시가 배당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식 가격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건 배당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거고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우량주지만 이 가운데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저평가된 종목 10개를 우리는 다우의 개라고 합니다. 이 종목들을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에 똑같은 비율로 사서 그 다음에 마지막 거래일에 파는 걸 다우의 개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미국의 펀드 매니저인 마이클 오 히긴스가
CEO가 Beating the Dow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과를 보면 다우의 개 전략이 다우지수를 크게 아웃퍼폼하지는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다우지수를 살 때보다 이렇게 다우의 개 전략을 쓰면 품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런 전략도 있구나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S&P 500은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가 뉴욕 증시와 나스닥을 합쳐서 500개 종목을 골라서 만든 지수인데요. 기업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합니다. 공업주 400종목, 그 다음 운수주 20종목, 공공주 40종목, 금융주 40종목으로 그룹을 나눠서 기업을 선정하고요. 이걸 모두 다 합친 게 S&P 500입니다. S&P 500 지수는 다우 지수와 달리 시가총액에 따라서 기업의 비중을 정합니다. 기업 규모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보다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ETF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 다우 지수보다는 S&P 500을 대표 지수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 ETF에는 스파이와 VOO 등이 있는데요. 이 ETF들에 대한 비교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시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시장의 대표 지수는 나스닥 100입니다. 기술기업 중심인 나스닥 시장에서 100개 종목을 골라서 만든 지수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빠르게 성장하는 IT 기업들이 모두 모여있는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대표 지수와 이걸 추종하는 ETF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업들이 여기저기 좀 분산 상장에 있어서 조금 공부하기에 어려운 중국과 홍콩의 대표 지수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콘텐츠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중국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중국 증시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상해, 홍콩, 심천 등 다양한 시장이 있는 건 물론이고 뭐 A주, B주, 성강퉁, 호강퉁 용어가 상당히 다양하다 보니까 혼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주요 증시 대표 지수로 한국, 미국 정리했으니까요. 오늘은 중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중국 투자하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걸 떠올리실 텐데요. 이 중국 기업들은 되게 다양한 시장에 상장해 있습니다. 홍콩이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기업은 외국 기업 치고는 상당히 많이 상장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상장해 있는 이유는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하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에 상장하려면 보통 그 상장 직전 2, 3년 동안 흑자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최근에 성장주인 IT나 플랫폼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이 기업들은 이런 요건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겠죠. 게다가 중국 증시에서 상장하려면 상장 심사에 걸리는 기간만 한 1, 2년 정도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대표적인 게임 기업인 텐센트는 홍콩 증시에 상장해 있고요.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는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주도권도 가지고 오겠다. 상장 제도 간편화하겠다.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중국의 IT 기업들 중국 증시로 다 불러들이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상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중국 시장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한국거래소 1개가 있잖아요. 중국에는 거래소가 3개가 있습니다. 본토의 상하이, 그리고 심천, 그리고 홍콩 거래소 이렇게 3개인데요. 먼저 상하이 거래소에는 주로 국유 기업들이 상장해 있습니다. 은행, 소재 같은 우리가 소위 국영재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 있고요. 심천 거래소는 민영 기업 중심으로 IT, 제약, 미디어 같은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거래소 안에 증권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 것처럼 상하이 거래소 안에서도 시장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형주 중심의 메인보드와 지난해 새로 생긴 커창반, 영어로는 스타마켓이라고 부르는 시장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 커창반에서는요, 기존의 중국 증시의 상장이 어려웠던 적자 기업들도 상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는데요.
반면 최근에 미국은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걸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상장하려던 중국 기업들도 이제 발길을 다시 돌려서 중국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심천거래소는 뭐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미디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 있는데요. 이 심천거래소 안에는 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인데요. 이 시장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가총액 규모입니다. 메인보드에는 대형주가 주로 상장해 있고 중소판에는 중소형주, 그리고 창업판에는 우리가 아는 벤처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는 외국인이 투자를 직접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A주와 B주로 다시 나뉩니다. A주는 중국 내국인과 그리고 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요 B주는 그 밖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는 A주가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후강퉁이라는 게 생기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해거래소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후강퉁이라는 건 상해와 홍콩 거래소의 교차 거래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홍콩 거래소는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상해 거래소에서 상장된 종목을 마치 홍콩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것처럼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후 2010년에는 홍콩 거래소와 심천 거래소를 잇는 성강퉁이라는 것도 생겼는데요. 이 성강퉁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심천 거래소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홍콩 거래소에도 시장이 2개가 있습니다. 메인보드와 GEM 시장인데요. 메인보드는 한국의 코스피처럼 주요 종목들이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GEM은 한국의 코스닥처럼 벤처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아까 상해랑 심천 거래소에 상장한 종목들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A주와 B주로 나뉘었었잖아요. 그런데 홍콩 거래소는 처음부터 외국인에게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A주, B주의 구분은 없습니다. 대신 기업의 자본과 소재지에 따라서 메인보드에 상장한 주식을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H주, 레드칩주, 항생주인데요. H주는 자본과 소재지가 모두 중국에 있는 기업, 그리고 레드칩주는 자본은 중국에서 나왔는데 소재지는 중국 밖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생주는 그 밖에 홍콩 주식을 의미합니다. 많이 복잡하시죠? 지금까지는 시장과 그 안에 있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실제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TF들은 이런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와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중국 증시와 관련된 지수는 지수를 만든 회사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CSI인데요. 이 CSI는 중국의 지수 산출 전문기관인 중국 지수유한공사에서 만든 지수입니다. 여기서 만든 지수는 크게 CSI 100, CSI 300, CSI 500이 있습니다. 이 끝에 붙은 숫자는 지수에 담긴 종목의 숫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건데요. CSI 100은 100개, CSI 300은 300개 종목에 투자하는 식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널리 쓰이는 지수는 CSI 300입니다. 이 CSI 300은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지수인데요. 상해거래소에서 70% 정도, 그리고 심천거래소에서 30% 정도 주식을 골라서 만든 지수입니다. 상해지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보시면 상하이 종합지수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죠. 세계의 주가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이 회사에서 만든 중국 관련 지수는 크게 2가지입니다. MSCI 차이나와 MSCI 차이나 A인데요. 이 둘의 차이는 끝에 A가 붙었느냐, 즉 A주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 MSCI 차이나 A 지수는 상해와 심천거래소에서 대형주를 주로 골라서 만든 지수입니다. 그리고 MSCI 차이나 지수는 중국 본토가 아니라 H주, 레드칩주에서 주로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FTSE입니다. 이 FTSE는 MSCI와 함께 글로벌 양대 지수 사업자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와 영국의 런던 증권거래소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FTSE는 차이나 A50과 차이나 50 두 지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까 MSCI와 마찬가지로 A라는 글자 하나 차이죠. 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중국 A주가 담겼냐 아니냐의 차이로 두 지수를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지수는 항생 지수와 홍콩 H 지수인데요. 이 항생 지수는 중국 최대 은행인 HSBC의 자회사인 항생은행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우량 종목을 골라서 산출한 지수입니다. 홍콩 시장의 대표 종목 33개를 골라서 만든 지수고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처럼 이 홍콩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콩 H 지수는 앞서서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 가운데서 자본과 소재지가 모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H주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H주를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H주 가운데서 32개의 우량주를 선발해서 만든 지수고요. 한국에서는 ELS의 기초 지수로도 상당히 유명하죠. 이와 별개로 차이 넥스트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지수는 앞서서 말씀드린 심천거래소, 그 가운데서도 창업한이라는 시장의 주요 종목에 투자하는 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상당히 좀 복잡하실 텐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라는 거냐? 오늘 내용을 좀 거칠게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 S&P 500에 투자하듯이 나는 중국 증시에서도 대표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SI 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I 300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상하이 종합지수를 가장 비슷하게 추종할 뿐만 아니라 이 CSI 300을 추종하는 ETF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300 종목은 너무 많다. 대형주 중심으로 압축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CSI 100이나 FTSE가 만든 A50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는 대표지수 투자보다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처럼 좀 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IT 기업이 주로 상장해 있는 심천거래소, 그 중에서도 창업한에 있는 종목들을 추종하는 차이 넥스트 지수 혹은 홍콩 거래소에 투자하는 항생지수로도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 증시에 투자하려면 꼭 알아야 할 아주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워낙에 시장도 다양하고 지수도 많고 또 제도도 복잡한 시장이라 저도 준비하면서 공부가 정말 많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요즘 금 가격 보셨나요? 엄청 올랐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촬영일인 오늘 8월 5일에는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상승세를 탄 금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ETF를 좋아하지만 금만큼은 ETF 투자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최근에 금 시세와 금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금 가격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2002년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좀 주춤했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이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패권 경쟁, 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각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이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서 피하고 싶다.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싶다라는 수요가 금으로 몰려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금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워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금 가격이 상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금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안전자산 가운데서도 금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게 금 말고도 달러, 그리고 미국 같은 선진국 국채, 그리고 뭐 예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미국 국채와 예금은 미국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지면서 거의 현금과 비슷하게 매력이 없는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달러와 금의 가치는 보통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달러 가치는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달러 약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신다면 금 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자산으로서 금의 약점은 무엇일까? 일반적인 약점으로는 이 금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이자나 배당이 없습니다. 주식이라면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도 장기 투자할수록 배당을 받으면서 이익을 쌓아나갈 수 있고요. 채권에 투자하셨다면 당장은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만기까지 기다리면서 이 표면금리를 받으면 되는데 금은 자산 가격의 하락을 방어할 만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없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최근 상승세를 탄 금, 그러면 이 금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금 현물을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물을 사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금 현물을 사시는 거는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세공비나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이 통상 15%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금은방을 어떻게 믿겠냐, 순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라고 불안하신 분이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골드바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가세 10% 그리고 수수료 5%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실물로 사신다면 내가 산 가격부터 최소 금 가격이 15% 이상 올라야 본전이고요. 그 이상부터 수익이 납니다. 나는 전쟁이라도 날 것 같으니까 꼭 금 실물을 집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금 현물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차익을 노린 투자인데 꼭 현물을 사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물을 사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거래소 금 시장에서 금을 거래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은행의 골드뱅킹, 금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금을 저축할 수 있는 금 통장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금 펀드나 금 ETF 같은 금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있을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첫 번째 말씀드린 한국거래소의 금거래소에서 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나수지 기자 ETF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왜 이번에는 ETF를 사지 말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먼저 금 ETF는 다른 ETF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붙습니다. 국내에서 투자하신다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고요. 미국 같은 해외 상장 ETF라면 미국 주식과 ETF를 합쳐서 한 해에 낸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 그러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의 세금 차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또 은행의 금통장으로 금을 투자한다. 이때도 국내 ETF에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 금시장에는 세금이 없어요. 왜 다른 데랑 다르게 여기만 세금이 안 붙느냐? 그건 금시장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금실물을 거래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일선 금은방에서는 이 10%의 부가가치세를 안 내려고 현금으로 몰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시면 연간 금 유통 규모가 100에서 110톤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몰래 거래된 금이 절반을 넘는 한 55톤에서 70톤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부가가치세 탈루 금액만 당시 기준으로 연간 한 2,200억에서 3,300억 원 정도 된다는 게 금융위의 추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하경제가 너무 커져 있는 것이고 이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2014년에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만든 겁니다. 음성화되어 있는 금 거래를 양지로 끌어오려면 뭔가 유인책을 줘야겠죠. 그래서 다른 시장과 달리 이 금시장에는 면세라는 혜택을 준 거죠.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는 1g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이게 100g이 모이면 금을 실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실물을 받아보려면 이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수수료 측면에서도 한국거래소 금시장이 돋보입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금시장의 거래 수수료를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평균 0.3% 정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금 ETF 상품은 국내 상장 ETF를 보시면 미래운용 상품이 연 0.39%, 삼성운용 상품은 연 0.68%를 펀드 수수료로 냅니다. 미국 ETF 가운데서 제일 대표적인 GLD도 연간 보수가 0.4%입니다. 국내 금펀드로 가면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보통 운용 보수가 연간 한 1% 중반대 정도 되고요. 펀드 클래스에 따라서 선취 수수료로 1%를 더 떼가는 펀드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금통장에서 금을 거래하신다. 그러면 이때도 수수료가 1% 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수료 측면에서도 한국거래소의 금시장에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금 ETF는 전혀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율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런데요.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투자하시면 금과 달러에 모두 투자하시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의 금 가격은 국제 금 시세의 환율을 반영해서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금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통장은 우리가 이 금통장 계좌에 금액을 예치를 해두면 국제 금 시세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가격이 변하는데요. 국내 은행이 금을 정말로 사서 가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을 외국 은행이 개설한 금통장에 달러로 예치합니다. 그렇게 바뀌는 가치를 우리 통장에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은행의 금통장 역시 금과 달러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반면 ETF는 환을 해지할 거냐 아니면 해지하지 않을 거냐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ETF에 투자하신다면 당연히 환에 노출되겠지만요. 국내 상장 ETF 가운데서는 환을 해지한 상품이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한 금 관련 ETF는 크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미래운용이 내놓은 타이거 골드 선물 H,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운용이 내놓은 코덱스 골드 선물 H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끝에 붙은 H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실 텐데요. 바로 환 해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환율 해지 없이 금과 달러에 동시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해지를 해서 금에만 투자하는 게 유리하냐? 금에 투자하실 때는 꼭 살펴보셔야 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금과 달러의 상관관계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금과 달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같은 안전자산 안에서 금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금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달러로 금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금 가격은 오르는데 달러 가치는 떨어지니까 수익이 조금 덜 나겠죠. 물론 금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 줄 테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금에 동시에 투자하시면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러 약세와 금 강세를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환이 해지되는 금 ETF를 찾아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 해지를 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이 국내 ETF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15.4%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만큼 환율의 방향에 확신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 ETF만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인버스 투자,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분이라면 ETF에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연금 계좌에서 금에 투자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금 ETF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체크 포인트는 금 거래 단위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거래소 금거래소에서는 1g 단위로 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한 75,000원 정도면 1g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금 ETF라면 이 ETF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이 가격에 따라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금 통장은 0.01g부터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방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금통장은 은행에서 금통장 계좌를 개설하셔야 될 테고요. 나머지 금펀드, ETF, 그리고 한국거래소 금시장도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거래를 하시려면 이 증권사에서 금 현물 계좌를 만들면 되시는데요.
요즘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빠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버스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연금 계좌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을 사고 파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성공 투자하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시라면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게 있을 겁니다. 바로 퇴직연금이죠. 댓글로도 연금에서도 ETF 투자 가능한가요? 어떤 거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연금에서 ETF 투자하기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해외 ETF 투자는 꼭 연금 계좌에서 하시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에서 ETF 투자하기. 먼저 내가 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겠죠.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B형, DC형, IRP인데요. DB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 퇴직할 때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연금을 받는 건데요. 퇴직연금이 DB형인 분들은 회사가 퇴직연금용으로 적립한 돈을 회사가 운용해서 나중에 퇴직금으로 주는 거니까 회사 다니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신경 쓰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퇴직연금이 있나? 나 한 번도 운용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DB형에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 DB형 가입자분들이라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다 운용을 해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해야 되는 DC형이나 IRP 가입자시라면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깐 DC형과 IRP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DC형은 매년 회사에서 한 달치 본봉을 연금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쌓인 돈을 개인이 증권사나 은행 등을 통해서 알아서 운용을 하고 그리고 이걸 퇴직 후에 받는 겁니다. IRP는 이직을 하셨던 분이라면 IRP 계좌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연금을 넣어두고 또 스스로 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내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IRP 계좌를 통해서 연금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ETF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관련 상품은 크게 펀드랑 ETF가 있을 텐데요. 연금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 투자는 할 수 없고 간접 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와 ETF 가운데에서 ETF의 장점은 수수료가 싸다는 점입니다. 연금처럼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야 되는 상품일수록 운용 보수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매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에 더해서 투자자가 ETF를 조합해서 직접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금에서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ETF 중에서도 국내 ETF가 아니라 해외 ETF를 이야기하는가? 먼저 확실히 할 부분은 연금에서는 해외에 상장한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외 ETF는 국내에서 상장해 있지만 나스닥처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얘기합니다. 제가 해외 주식 ETF는 꼭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요,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도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다릅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과 배당,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 모두에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손익을 통산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해외 ETF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또 한 ETF에서 수익이 나면 과세를 합니다. 한마디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손해를 봤어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이 해외 ETF에서 나온 소득과 은행 이자 그리고 국내 주식 배당처럼 전체 금융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불리할 수도 있죠. 매도 시점에서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이 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이 해외 ETF와 국내 ETF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이런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거래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세금은 매매 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즉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다달이 수령을 하면 세율 자체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을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다달이 인출을 하면 3.3%에서 5.5% 정도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에 일시금으로 뽑아가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율은 16.5%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는 조금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해외 주식형 ETF는 손익통산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연금계좌에서 투자하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전부 통산해서 그 돈을 찾아갈 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권계좌랑 연금계좌를 비교해보면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할 때는 일반계좌나 연금계좌나 비과세 혜택이 똑같지만 해외 주식형 ETF 투자할 때는 연금계좌에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세금상 유리하다는 겁니다. 과세도 이연되죠. 이익도 통산되죠. 그러니까 합쳐서 계산이 되죠. 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세율 자체도 낮아지니까요. 만약 지금 일반 주식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연금계좌에서 먼저 해외 주식형 ETF로 꽉 채우시는 게 세금상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DC형이나 IRP 가입자라도 모두가 계좌에서 ETF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곳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까지는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만 ETF를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대신증권 9곳에서만 퇴직연금을 계좌에서 ETF를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굴리는 회사를 바꿀 수도 있나요? 저는 지금 이 회사에서 연금을 굴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보통 연금사업자를 복수로 여러 군데 정해둡니다. 여기서 ETF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가 있으면 그 회사로 지금까지 쌓인 연금 적립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서 이체 신청을 수시로 받는 곳도 있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특정한 때를 정해서 받기도 하니까 일단 회사에서 정한 연금 사업자가 어디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옮길 증권사를 선택해서 그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연금에서 ETF를 투자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ETF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회사에서 입금하는 날을 지정해서 거기 계좌에 돈을 넣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통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한테 앞으로 입금될 금액 A펀드에 뭐 예를 들어 30%, B펀드에 70% 입금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일종의 예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ETF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기준 가격이 한개입니다. 그런데 ETF는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시장가가 계속 변하겠죠. 금융사가 특정한 가격에 ETF를 매수해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금에서 ETF를 투자를 하신다면 입금되는 시기에 맞춰서 본인이 직접 ETF를 매매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내에 상장한 ETF라고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같은 파생 ETF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선물, 원유선물처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도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한 상품, 단기 투자 상품은 연금계좌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는 방법과 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하면 좋은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원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작년에 세제 혜택 받으려고 연금저축에 가입한 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 어떻게 굴려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이 크니까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전 영상의 심화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금저축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뺄 때,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 혜택과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금을 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이 연금저축의 강력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700만 원을 넣으면 이 연말정산을 할 때 연초에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니까 그 지난해 투자한 금액에서 이렇게 바로 16.5%를 받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액공제만으로는 연금저축의 혜택을 온전히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세제 혜택의 두 가지 큰 축은 이 첫 번째가 세액공제를 통해서 현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세이연, 그리고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 이 투자 결과에 대한 절세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는 첫 번째인 이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이 두 번째 혜택, 그 투자에 따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연금저축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연금을 받을 때는 일시금이 아니라 최대한 연금 형태로 천천히 받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연금저축의 과세 이연, 그리고 저율과세, 분리과세 효과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과세 이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밀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를 매매를 할 때는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손에 쥘 때 그때 세금을 냅니다. 그때 내는 세금이 연금소득세라는 건데요. 요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리고 한 해에 1,200만 원까지 연금으로 받아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빨리 받아갈수록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또 80세 이후에 늦게 연금을 받아갈수록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당장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늦게 세금을 내면 뭐가 좋냐. 우리가 세금으로 냈어야 되는 돈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굴릴 수가 있겠죠. 나라가 가져가야 했을 돈을 이자 없이 쥐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또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분리과세입니다. 아까 연금을 받을 때 연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많이 연금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연 1,200만 원 이상부터는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요 연금으로 연 1,200만 원까지만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가 않으니까 요거를 분리과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시려면 연금을 수령할 때 연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조정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연 1,200만 원이면 사실 월에 100만 원인데 노후자금으로 너무 짠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요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 1,200만 원이라는 요 기준도 원래는 연에 600만 원이었던 게 2013년에 한도가 너무 작다고 해서 연 1,200만 원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도 늘 거고, 또 정부도 연금 적립을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계속 개편하는 중이니까 요 부분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개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이렇게 연금을 수령할 때 아까 이야기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이게 원래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인 15.4%보다는 통상 적기 때문에 저율과세 혜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연금저축이 처음에는 세액공제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이 나중에는 어차피 연금소득세인 3.3에서 5.5%를 연금을 수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세금 혜택은 조삼모사다. 연금저축을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게 일부는 맞지만 대체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증권부 시절부터 되게 많이 참고하는 블로그 중에 플레인 바닐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마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이라면 이미 아는 블로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 원씩 20년간 넣었을 때 수익률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해서 시뮬레이션한 표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왜 연금저축이 조삼모사가 아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약간 복잡한 표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일단 누적 세액공제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익이 얼마가 나든 동일합니다. 운용수익률이 2%인 부분을 기준으로 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년 400만 원씩 20만 원을 부었고 이 금액이 연 2%씩 불어났다면 세전으로 9,718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연금저축에서 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했다면 배당소득세 15.4%가 붙어서 9,426만 원이 됐을 겁니다. 그럼 요 둘의 차이인 292만 원이 과세 이연 효과. 즉 원래는 이만큼을 냈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세금으로 안 내고 가지고 있으면서 굴려서 이익을 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려진 원금을 우리는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가장 높은 연금소득세율인 5.5%를 냈다고 치면 53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로 이득을 봤던 부분보다 연금소득세가 521만 원 정도 더 적죠. 그러니까 연금계좌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총합하면 한 8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복잡하지만 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또 나중에 내는 연금소득세를 비교해보면 결코 조삼모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이게 완벽하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삼모사라는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표에서 수익률이 8.5%를 넘어가면 연금저축에 돈을 부어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손해냐? 그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내서 얻으니, 즉 과세 이연 효과까지 감안하면 결코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높은 수익을 내면 연금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니까 손해라는 논리는 내가 연봉이 늘어나서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애초에 연봉을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다는 거죠. 또 이 표를 보시면 처음에 연금계좌에 똑같은 금액을 넣었더라도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 과세 이연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대 수익률이 낮은 채권이나 또 뭐 예금이자와 비슷한 MMF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연금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냥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에 넣어라 라고 하면 되지 하필 해외 주식형을 권하느냐? 이유는 국내 주식은 2023년까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 세금을 늦게 내는 것, 즉 과세 이연의 장점은 내가 세금을 냈어야 되는 돈을 들고 있으면서 그 돈을 또 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내 주식은 애초에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없으니까 요 과세 이연 효과라는 것 자체가 없겠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일반 증권계좌에서 투자를 했으면 세금을 안 낼 것을 괜히 연금계좌에서 투자해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처음에 16.5%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대체로 뭐 손해까지는 아니겠지만요.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을까? 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예적금은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펀드와 ETF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수료가 낮은 ETF를 선호합니다. 장기 투자할수록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니까요. 그렇다고 ETF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해외에 상장한 상품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담고 싶더라도 국내에 상장한 ETF를 담아야 됩니다.
대신 인버스와 레버리지 같은 이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변동성이 큰 상품을 제외하면 모든 ETF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퇴직연금으로 분류되는 IRP에서는 인버스,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이 선물로 운용되는 상품들도 담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국내에 상장한 금 ETF들은 모두 현물이 아니라 선물로 운용이 되는데요. 이런 상품은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담을 수 있지만 이 IRP에서는 담기 어렵겠죠. 기본적인 제도는 이렇지만 이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증권사마다 또 거래할 수 있는 게 각기 다르니까요. 실제 매매하실 때 해당 증권사 앱이나 해당 증권사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복잡하셨죠? 연금저축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좋은 이유를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결론은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은 강력하다. 특히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해외 주식을 담고 싶지 않다, 혹은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나는 연금 수령까지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의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는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액공제 혜택은 강력하니까 연금저축은 살펴볼수록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제가 주코노미에서 글로벌 ETF라는 코너를 시작한 지도 한 벌써 반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ETF와 관련한 영상을 만들면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채널에 달리는 댓글은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데 일부는 영상 주제로 삼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또 일부는 제가 직접 댓글도 달고 했었는데 매번 답해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간의 댓글 중에서 제가 이것만은 꼭 같이 대답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영상에 달린 질문 중에 헐크님의 질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협의 ELS를 약 2년가량 해서 수익을 받고, ELS를 추천해준 행원이 ETF를 추천해줘서 1개월 전에 가입을 해서 이미 한번 상환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은행의 ETF 신탁 상품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ETF를 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서 그리고 거기서 주식을 거래하듯이 ETF를 매매하는 겁니다. 자산운용사가 ETF를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해주고 대신 요 상품을 거래는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ETF를 직접 사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헐크님이 투자하신 은행의 ETF 신탁입니다. ETF 신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은행이 ETF를 나 대신 사준다는 얘기예요. ETF는 상품이지만 주식과 똑같이 시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은행에서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은행 고객 가운데서 ETF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드릴게요. 그리고 보통은 5%면 5%, 10%면 10% 수익이 나면 ETF를 또 대신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아마 요 헐크님이 상환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ETF는 쉽게 얘기해서 주식 덩어리에 투자하는 거라 주식과 똑같이 상환이라는 개념이 없는데요. 아마 은행에서 ETF를 샀다가 헐크님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을 하니까 ETF를 팔아서 돌려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거를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저도 행원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액수가 억대를 넘어가다 보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ETF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점으로는 첫 번째는 행원이 1, 2%만 수익이 나면 상환받게끔 설정을 추천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1%만 도달하면 상환받는 시스템은 결론적으로 2%가 도달해야
1%는 수수료, 1%는 나이자를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앞서 은행들이 ETF 신탁을 판매할 때 처음에 목표 수익률을 대부분 정해놓고 파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헐크님 말씀하신 걸 보면 일단 1에서 2% 정도 수익이 나면 신탁 설정을 해지하라 라고 권했다는 건데 제가 그 행원분이 추천한 ETF 신탁 안에 어떤 ETF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추측을 해보면 최근 주도주인 BBIG나 코스피 200 ETF를 담은 ETF 신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최근에 은행에서 이런 ETF들을 담은 신탁을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에서 2%만 수익이 나면 해지해라 라고 하는 건 이거랑 똑같아요. BBIG ETF를 사놓고 어느 날 하루 2% 넘게 오르면 그때 바로 팔아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게 한마디로 트레이딩을 정말 내놓고 권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만 더 놔두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데 팔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애초에 2%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보통 투자자들이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위험도 같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이라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요 은행에서 주식형 ETF를 신탁으로 싸서 파는 게 저는 이 전형적인 속은 그렇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끝까지 읽고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은행원이 추천하는 ETF는 결국 은행원이 지분 50을 먹고 제가 50을 먹는 구조인 펀드 매니저인 것인지가 궁금. 아마 수수료 구조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ETF 신탁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은행을 끼고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투자에 이렇게 직접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까지 찾아보고 계시다면 ETF 신탁에 은행에서 가입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 신탁에서 은행이 해주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ETF 매수를 대행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ETF 신탁이라는 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면 증권사 계좌를 열어서 거기서 코스피 200 ETF를 사는 거랑 수익률은 똑같이 움직여요. 하지만 이거를 신탁으로 샀을 때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가장 큰 건 수수료입니다. 지금 ETF를 운용하는 게 자산운용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산운용사는 지금 수수료 깎기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200 ETF 경우를 보면 수수료 최저가 0.036%예요. 단순하게 1년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보면 대략 360원 정도 비용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의 ETF 신탁은 수수료를 보통 선취로 1%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1만 원은 일단 수익이 나기도 전에 떼간다는 거예요. 앞서 수수료는 펀드 매니저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펀드 매니저가 속한 운용사는 수수료가 낮은 ETF 운용 보수만 가져가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은행이 1%를 추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헐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원이 2% 수익이 나면 다시 팔고 다시 가입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신탁을 환매를 하고 다시 또 1%의 선취 수수료를 내고 가입을 해라 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신탁으로 가입하면 ETF를 실시간으로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지도 못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언제 한번 사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팔아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실시간 거래는 할 수가 없겠죠. 실제 은행들의 이런 ETF 신탁 판매 행태는 한 차례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했던 2017년과 2018년이었는데요. 시장이 끝없이 오르니까 은행들이 고객한테 레버리지 ETF가 들어있는 신탁에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처음에는 계속 수익이 났죠. 특히 레버리지는 지수 상승폭의 2배를 추종하다 보니까 한 달 새에도 5% 이상 수익이 금방금방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익이 날 때는 괜찮았어요. 수수료를 많이 떼기는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 파는 상품군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난다는 느낌을 줬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쭉 오르다가 갑자기 빠질 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손실폭도 그만큼 컸고 시장 전체가 빠지다 보니까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가입을 했던 은행 고객들은 이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손실을 입으신 겁니다. 저는 사실 당시의 사태가
은행이 저금리 상황에서 팔만한 상품은 점점 줄어드는 상태에서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상품군을 좀 더 확장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도 위험에 대한 고지는 제대로 고객들한테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그 당시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은행 고객들만 마음고생을 하고 또 손해도 보신 상태가 된 건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적어도 은행에서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고위험 상품은 아예 팔지 말아라 라고 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ETF는 은행에서 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TF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싸고 빠릅니다. 만약에 나는 절대 어떤 이유에서든 증권사 계좌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은행에서 굳이 신탁을 통해서 ETF를 거래를 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상황이나 예외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은행에서 ETF 신탁해서 ETF 한두 개를 담아서 사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수익이 나면 팔아드릴게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만약에 은행이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 ETF 상품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자산 배분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대신 투자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내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수수료를 은행에 조금 더 주더라도 알아서 투자하도록 심부름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은행들도 앞서 말씀드린 2018년의 그런 사태 이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수료라는 건 내 대신 뭔가 일을 해준 거에 대한 심부름 값이고, 이렇게 본다면 ETF 한 개를 담은 신탁 상품은 은행이 하는 일에 비해 심부름 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고작 증권사에 나 대신 주문을 넣어주는 것 뿐인데 선취 수수료를 1%를 낸다는 게 너무 비싸다는 거죠. 헐크님께 제대로 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제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이라면 이 심부름 값을 은행에 주지 말고 그만큼을 조금 더 수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오늘 요 ETF를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하루 중에 언제 사시나요? 개장을 기다렸다가 개장하자마자? 아니면 조금 마음이 여유로운 점심시간에? 아니면은 조금 뭐 좀 하다 보니까 자 깜빡하고 장 막판에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MBTI에서 마지막에 P로 끝나가지고 항상 모든 일을 마감 직전에 끝내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ETF를 살 때도 꼭 장 막판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도 ETF를 매매하실 땐 장 막판에는 거래하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장 마감 10분 전부터 거래하면 ETF의 원래 가치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ETF를 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ETF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또 ETF를 제값 주고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ETF를 원래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다니, 그러면 ETF 원래 가치가 있고 내가 사는 가격은 또 따로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ETF는 여러 가지 주식을 모아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주식의 가격을 더한 게 ETF의 적정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ETF도 펀드다 보니까 운용 보수를 떼겠죠. 예를 들어서 ETF 운용 보수가 1%라면 요거를 주식 거래일수로 나눠가지고 매일 조금씩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ETF의 진짜 가치는 이 ETF가 담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서 수수료를 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 ETF의 진짜 가치를 우리는 순자산 가치, 영어로는 Net Asset Value의 앞글자를 따서 NAV, NAV라고도 부릅니다. 이 ETF의 진짜 가치인 NAV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거래하면 간단할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ETF도 장중에 거래되지만 동시에 이 ETF에 담겨있는 주식들의 가격도 장중에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ETF의 진짜 가치인 이 NAV도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ETF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장중에 갑자기 급등을 했다 라고 하면 코스피 200 ETF의 가치도 같이 올라줘야겠죠.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ETF의 진짜 가치를 장중에 10초 단위로 계속 다시 측정해서 알려주는데, 이걸 추정 순자산 가치, 영어 약자로는 INAV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ETF를 제값 주고 산다는 거의 의미는 요 장중에 계속 바뀌는 이 iNAV와 가장 비슷한 가격에 ETF를 사는 게 되겠죠. 아, 그러면은 요 iNAV, 요 가격 알아내서 요 가격대로 주문을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ETF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처럼 ETF도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가격이 맞을 때 거래가 체결이 되는데 요 일시적으로 ETF를 사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면 원래 가격보다 ETF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되고 반대로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원래 가치보다 가격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iNAV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를 우리는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가치와 얼마나 괴리가 있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라는 느낌이 오시죠? 실제로 요 괴리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ETF를 너무 비싸게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해에 원유 가격이 급락했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유가가 너무 갑자기 곤두박질 치니까 이 유가 상승분의 2배만큼 수익 내는 원유 레버리지 ETF와 ETN에 갑자기 돈이 몰렸었고 그러면서 이 기초자산인 유가와 상관없이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유가가 하루에 10% 떨어지면 원유 레버리지니까 20% 떨어졌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원유 레버리지를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5%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사면 너무너무 손해죠. 이게 다음날 유가가 제자리 걸음만 해도 일단 15% 이상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디에 제가 옷을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아, 요게 인기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옷을 딱 집어왔는데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 이 가격표에 스티커가 2개 붙어 있어요. 저는 당연히 위에 붙어 있는 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왔겠죠. 근데 이제 살살 떼보니까 아래에 정가가 붙어 있는데 그게 제가 산 가격보다 훨씬 싼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다음날 사람들이 안 몰렸을 때 샀다면 그냥 정가에 샀을 텐데요. 이렇게 괴리율이 벌어지면 보통은 투자자들이 너무 손해니까 거래소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데 그게 유동성 공급자 제도, 영어 약자로 하면 LP 제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사려고 몰려들 때는 최대한 ETF의 원래 가치에 맞춰서 계속 ETF를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몰려도 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일정 가격이 유지가 되겠죠. 이때 여기서 팔아주는 역할, 이 역할을 하는 게 LP입니다. 반대로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팔면 ETF를 시장에서 사주기도 하고요. LP 역할은 증권사들이 맡아서 하는데 이 ETF가 제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장중에 계속 지켜보는 일종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ETF 가격을 적절하게 지켜줘야 될 LP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장 막판 10분,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입니다. 이때는 LP가 호가를 대줘야 되는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냥 저희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 시간대는 LP가 호가를 안 대주냐? 궁금하시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 시간대에 ETF가 담고 있는 일반 주식들은 장중과 달리 단일가로 매매가 됩니다. 요 막판 10분 동안에는 일반 주식이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사겠다는 주문을 쭉 받고 팔겠다는 주문도 쭉 받아요. 그렇게 해서 10분 동안 받은 주문을 주문량이나 뭐 가격 같은 걸 봐서 적절한 가격에 한 가격으로 다 같이 체결시켜 버려요. 한 종목의 종가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ETF의 원래 가치에 맞춰서 ETF를 사고 팔아야 되는 요 지킴이 역할, LP 입장에서 보면 요 10분 동안 ETF가 담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멈춰 있고 10분 뒤에 갑자기 가격이 띵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 10분 동안에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흔하지는 않지만 장 막판에 어떤 종목이 막 주문이 몰려서 종가가 확 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LP들은 ETF의 원래 가치에 맞춰가지고 ETF를 사고 팔아줘야 되는데 요 10분 동안은 원래 가치가 얼만지를 가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대충 팔았다가 알고 보니까 10분 뒤에 보니까 ETF가 보유 중인 종목들이 급락을 해서 ETF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 LP들한테도 엄청난 손해겠죠. 그래서 요 장 막판 10분에는 LP들이 ETF 가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요 ETF 가격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그 시간대에 ETF를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ETF는 언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제값 주고 사는 방법일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장 막판 10분을 제외한 장중에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이 적은 ETF보다는 거래량이 많은 ETF가 제값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겠죠. LP, 가격 지킴이들이 가격을 대주는 걸 기다리지를 않아도 투자자들끼리 서로 사거나 팔겠다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ETF의 진짜 가치, iNAV입니다. 이 iNAV는 ETF를 주문하실 때 증권사 HTS나 MTS에서 바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증권사마다 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추정 나브, iNAV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듯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매수할 때 이걸 보고 요 가격 정도에 내가 주문을 걸어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정가로 주문을 넣어버리는 거죠. 가끔 포털이나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따라서 추정 나브라고 쓰지 않고 그냥 나브, NAV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럴 때 이게 10초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iNAV인지 아니면은 전일 기준으로 한 NAV, 나브인지 아시려면 한 1분 그냥 지켜보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숫자가 업데이트되면 실시간 가치를 반영한 걸 테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냥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한 ETF의 가치가 될 테니까요. 제가 오늘 ETF를 언제 사야 되는지 이 이유와 ETF의 구조를 같이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조금은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내용이 어려우셨다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사실 거의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ETF는 장마감 10분 전에는 거래하지 말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신다면 ETF 주문 넣을 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ETF의 진짜 가치 iNAV 한번 힐끔 보고 요거랑 비슷한 가격에 주문을 넣자는 겁니다. 요 두 가지만 하셔도 ETF 사고 팔 때 호갱이 될 가능성은 엄청 줄어듭니다. 긴 영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